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의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의 이영기입니다. 2022년 한국 FTC 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 주어진 과제는 규제과학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규제과학의 바람직한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 이야기하도록 요청하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선 대한민국 규제과학의 역사, 특히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주제에 접근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강대원 등이 2021년에 약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도취된 참고문헌 일부로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규제과학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 학계에서 규제과학을 다루기 시작했던 사실. 그리고 둘째,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규제과학을 적용한 사례나 방법론 연구는 아직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 규제과학의 역사는 아직 일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규제과학의 확산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 특히 식약처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 의지는 매우 확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슬라이드에서 요약한 것처럼 정작 규제과학의 적용 사례나 방법론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초창기에 규제과학과 규제 업무, 즉 Regulatory Affairs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규제과학 발전 전략의 논의와 인력 양성 사업이 개시돼 앞날은 비교적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뒤로하고 저는 현재 대한민국 규제과학의 현황은 불명확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불명확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규제과학이 집중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불명확합니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누가 규제과학의 전략이나 방향을 주도할지 불명확합니다.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도 불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과학이 학문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양성 기관이 과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명확합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불명확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과학이 집중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왜 이 문제가 불명확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과학이 왜 중요한지 오늘 학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규제과학이 제대로 발전해야 혁신적인 첨단 의약품에 환자와 사회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과학이 낙후했다면 아무리 우수한 신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시장 진입은 어렵고 늦춰집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발전돼 이를 융합한 여러 복합 제품이 속속 개발되는 중입니다. 당연히 희귀 및 만성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규제 선진국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규제과학의 중점 영역을 어떻게 정의 또는 인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입니다. FDA는 2000년대 중반부터 규제과학의 필요성을 인지해 다양한 백서를 통해 규제과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중에서도 2021년에 규제과학이 집중해야 할 영역을 제안한 Focus Areas of Regulatory Science 또는 FAS 보고서에 제시된 집중 영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임을 반영하듯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대비 또는 대응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그 외에도 새로 등장한 혁신 기술 기반 신의약품 개발, 실사용 데이터의 중요성은 물론 그동안 의약품 개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면서도 실제로는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환자 또는 소비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유럽의 EMA는 2025년까지 규제과학의 전략 집중 영역으로 5개를 제안했습니다. 신종보건의 의료 위기 대응,
과학기술 지식 통합의 필요성, 다양한 방식, 특별히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근거 생성 및 평가,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그리고 이러한 영역을 아우르기 위한 규제과학 연구 및 혁신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이 제안하는 집중 영역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일본 PMDA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과 연구, 민족적 감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학계와의 공동 연구 등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전략 영역에 비춰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집중해야 할 규제과학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혁신의약품으로 여기에는 주로 바이오 의약품이 해당합니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규제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영역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혁신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 심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규제 시스템이 혁신 바이오 의약품 발전 성과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규제과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융합의약품입니다. 즉 약물과 약물, 약물과 의료기기, 약물과 디지털 치료제 또는 이들의 다양한 융합에 근거한 치료, 진단 방법을 환자와 사회가 사용하려면 이 분야의 규제과학이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근거 창출을 위한 규제과학의 발전입니다. 1962년 미국의 경우에 키포브 해리 수정 법안에 따라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즉 RCT가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골든 스탠다드로 인정된 지 어언 60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RCT 이외에도 다양한 근거 창출 방식을 활용하는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심사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각각의 장단점을 취합하고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규제과학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불명확은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규제과학의 전략 수립이나 발전을 주도 또는 주관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데에는 정부, 즉 식약처가 앞장서 왔지만 이후 지속적인 발전 또는 개선, 전략 설정은 다분히 민간에게 맡겨진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규제과학센터가 민간에서 규제과학의 발전을 주도한다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민간 역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도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규제과학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전략을 설정하는 주체는 정부, 즉 식약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 FDA vs 식약청에서 강조한 것처럼 규제기관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자기 정체성, 즉 self identity가 결국 규제과학의 발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핵심은 기술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규제기관의 철학적 존재 이유라는 주장입니다. 규제기관은 모두 규제기관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은 규제과학의 발전에 따라 규제기관에서 과학기관으로, 공중보건기관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저너리 리더십 기관으로 진화할 수 있고 또 진화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유머 코드가 달라서 동일한 빵 터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슬라이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사실 규제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규제입니다. 마치 웃음이 명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FDA가 이제부터 웃음도 규제하겠다라고 일가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규제에만 집중하면 규제기관의 가장 큰 업무 원칙은 당연히 유죄 추정, 즉 모든 의약품은 유효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의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규제기관은 나쁜 의약품이 자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맨 앞에서 온몸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소위 독수리 증후군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로 불확실성, 제로 리스크가 리스크 관리라는 확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규제기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은 관점입니다. 규제기관이 좀 더 진화하면 과학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요컨대 규제 결정에서 과학적 원리와 정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정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어떻게 규제 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히 전 단계인 규제기관에 비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상충하는 과학적 원리 중에서 특정 방법론이나 원리를 남용하거나 경험주의 극단적인 관점, 즉 직접 보지 않고 추론이나 모델을 예측했다는 가능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완고함을 보입니다. 규제기관 진화의 다음 단계는 공중보건기관입니다. 이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제도나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하면 규제기관이 사회라는 컨텍스트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괄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기관으로서 규제기관은 양질의 의약품 개발 또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밸류체인을 전제로 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건강 수준 제고를 모색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규제기관의 진화의 다음 단계는 비저너리 리더십 기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규제기관은 더 이상 현 제도나 시스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즉 사회라는 컨텍스트 하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를 아우르는 것은 전 단계인 공중보건기관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비저너리 리더십 기관은 이를 미래로 이끈다는 게 다릅니다. 즉 현 시스템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당연히 이는 국가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기관의 진화 과정에 규제과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규제과학이 이러한 진화를 견인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불명확함은 누가 어떤 인력을 어디에서 양성할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의 주도로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만 국한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식약처의 규제과학자, 즉 현재 심사 전문 인력의 재교육이나 역량 강화는 대상이 아닌가요? 전자의 경우 대학원에서 양성된 규제과학 전문 인재가 관련 영역, 특히 식약처로 인입되는 선순환 구조나 시스템이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에 답은 아직 불명확해 보입니다. 특별히 저는 규제과학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과학 대학원보다는 현직 식약처의 규제과학자, 즉 심사관 또 심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부 역량 강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 미국 FDA가 어떤 식으로 규제과학자를, 즉 내부의 규제과학자를 양성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몇 장의 슬라이드는 제가 미국 조지타운 의과대학 및 병원의 CDDS에서 임상양약 펠로우로 수련을 받을 당시에 저를 가르쳐주신 칼 팩 교수가 사용하셨던 슬라이드입니다. 팩 교수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 FDA CD의 최초 디렉터를 역임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FDA 웹사이트에 나오는데 왼쪽에 계시는 분이 바로 칼 팩 교수입니다. 1988년 이전까지 FDA, 특히 CDER 내에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고 분절된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몇 개의 언더잡 트레이닝만이 단속적으로 제공됐습니다. 이 상황이 바뀐 것은 1988년에 미국 의학회, 즉 Institute of Medicine, IOM이 주관한 FDA 의학자료 심의위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훈련이라는 제하의 워크숍에서 FDA Staff College라는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도록 제안한 데서 비롯합니다. 그리고 FDA Staff College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FDA CDER는 팩 교수의 주재로 1988년에 닥터 에이브럼스를 FDA로 데려옵니다. 닥터 에이브럼스는 당시 제퍼슨 메디컬 칼리지의 교수였는데 FDA 부임한 다음 해인 1989년에 FDA 내에 전문 인력 개발실을 설치하고 FDA Staff College를 출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FDA Staff College를 통해서 수십 개의 전문 강좌 및 프로그램이 정례화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더의 전문가가 꼭 갖춰야 할 필수 역량, 즉 시더 competencies를 정의하고 이를 다시 인력의 종류별로, 다시 말해서 심사자인지 아니면 매니저인지 행정 담당자인지 이렇게 직능별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인력 종류별로 구분해 시스템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발표를 하신 이장희 교수님이나 정상목 부사장님 모두 FDA 리뷰로 계실 때 수강하셨으라 생각하지만 저 역시 FDA에서 인턴십과 객원 연구원을 하던 2000년대 초반에 바로 이 스텝 칼리지가 규정한 대로 리뷰어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학습하는 10여 개의 코스를 수강했고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그 훈련 과정의 수료증입니다. 이처럼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규제기관 내부의 역량 강화는 사실 외부 인력 양성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호주의 규제기관이 내부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강조한 백서를 출간한 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백서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호주가 어떤 식으로 규제기관 내부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려고 했는지 좋은 선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1980년대 말에 미국 FDA의 시더가 내부 심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했던 방식을 그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직능별로 필수적인 규제과학의 역량을 정의한 이후에 이를 취합 조정하고 부족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외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관리자는 개인 규제과학자, 즉 심의 전문 인력별로 진척사항을 파악하며 이를 이용해 계획대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의 식약처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불명확 요소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규제과학이 과학적으로 엄밀하고 학문적으로도 독립적인 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입니다. 규제과학은 전통적인 학술과학과 많은 면에서 대비됩니다. 예를 들어 학술과학은 동료평가가 승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논문, 연구과제 수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제과학은 규제과학의 연구 결과가 실제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나 적용하는데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현재 학계의 승진 시스템으로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을 활용한 임상시험은 제가 한국에 도입한 초기 임상시험 기술입니다. 이러한 방사선을 활용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저설량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은 인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사선량의 상한은 얼마인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전자의 질문은 학술과학에서 그리고 후자의 질문은 규제과학에서 관심을 갖는 질문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규제과학은 항상 사회라는 맥락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 졸조에서도 규제과학의 사회 의존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에서도 규제과학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맥락이 강조되면 규제과학은 더 이상 확실한 것 또는 반증 불가능한 원리에만 근거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요컨대 규제과학은 불확실성의 기반 위에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 가능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규제과학이 정책의 요구를 맞추려면 내재된 인지적 또는 경험에 입각한 영역과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규제과학을 과학적으로도 엄밀하고 학문적으로도 독립적인 원리로 자리매김하려면 다양한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규제과학이 전통적인 학술과학과는 다른 원리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타과학, 즉 과학의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과학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열등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규제과학의 특성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문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규제과학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과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논문의 형태로 출간함으로써
학술 과학 영역으로 포함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연히 학교의 독립된 조직으로 규제과학과 또는 부서를 확립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규제과학 영역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여기 다시 보여드리는 4가지 영역에서 불명확한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최근에 저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어떻게 의약품 개발 형태를 바꿀 것인지 논증한 논문을 출간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지만 특히 규제기관이 맞이하게 될 다양한 도전들, 예를 들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로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규제과학적 통찰이 한 번으로 끝날, 즉 원오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규제과학이 이러한 통찰을 정례화하는 데 큰 리더십을 발휘하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